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그러나 너무나 무겁고도 피할 수 없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에 불어닥친 역대급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니 힘들겠지. 그래도 직장인은 좀 낫지 않겠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인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미 수많은 기사와 통계, 주변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총액은 195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1952조라는 숫자는 너무 커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번 돈을 다 모아도 이 빚을 다 갚기는 어렵습니다. 즉, 우리 사회 전체가 빚 위에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문제는 이 빚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최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카드 연체는 단순히 돈 관리를 못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체가 늘어난다는 건 평범한 가정들조차 현금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특정 계층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직장인, 중산층, 은퇴 준비를 하던 사람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난하다 해도 그건 상대적일 뿐이지. 남들이 더 잘 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끼는 거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지금은 소득이 있어도 월급을 받아도 빚과 지출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절대 빈곤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푸어입니다. 푸어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 때문에 가난에 빠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카 푸어, 하우스 푸어. 이 4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순간 가난해지는 부모들을 가리켜 베이비 푸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 대해 8년간 총 2,9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산후조리원 이주 비용은 VIP룸 기준 540만 원, 고급 시설은 700만 원 이상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도 300만 원 이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거나
집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산후조리원이 필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초음파 입체 사진 촬영, 태교 해외여행, 만삭 사진 촬영이 더해집니다. 언론에 따르면 태교 여행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만삭 사진 촬영 비용은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깁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같은 육아용품을 대부분 해외 유명 브랜드로 구매합니다. 명품 유모차 가격은 100만에서 200만 원대가 기본이고 고급 제품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주는 2,960만 원은 몇 달 만에 사라지고 가정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이비 푸어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에듀 푸어입니다. 아이 교육비에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초중 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4만 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목동 같은 교육 특구 지역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기본입니다. EBS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60%가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학원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뒤처지지 않을까? 이 불안이 결국 빚을 늘리고 가정을 휘청이게 합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에듀푸어입니다. 세 번째는 카푸어입니다. 자동차가 삶을 갉아먹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 40대뿐 아니라 5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월 소득 대비 과도하게 비싼 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섰는데 이 수입차 구매자 중 상당수가 대출 리스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차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가격 나누기 월 소득 은 차량 지수인데 정상 범위는 0.7에서 1.5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0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월 소득의 9개월치 이상을 자동차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차는 재산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체면과 허영 때문에 무리하게 큰 차, 비싼 차를 사는 순간 그 사람은 카푸어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우스푸어입니다. 집 한 채의 모든 걸 묶어둔 사람들입니다. 2025년 8월 조선일보 땅집고 기사에는 서대문구에 사는 69세 A씨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7억 5천에 산 아파트를 지금은 15억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부자 같지만 월 소득은 국민연금과 이자를 합쳐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다 갚지도 못했고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집값은 2배가 되었지만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15억짜리 집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원, 중위 가격은 10억 6,200만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자를 계산해 보면 6억 대출만 해도 10년간 갚아야 할 이자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결국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직장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충격적인 사례가 실렸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 이 회사에서 27년간 근무해 상무 자리까지 오른 임원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었죠. 하지만 회사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자 그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임원 경력이 있으면 다른 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없었고 결국 그는 택배 배송 기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직장인으로 성공 신화를 썼던 사람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빚도 많지 않으니 괜찮다. 나는 은퇴했으니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부어가 늘어나면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 매출도 줄어듭니다. 기업이 위축되면 직장인의 일자리도 위협받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산 구조조정. 집, 차, 자녀 교육비에 묶여있는 자산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 구조조정. 무리한 대출은 줄이고 필요 없는 빚은 끊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 소비 구조조정. 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수익률 1%에 목매지 말고 원금을 10% 늘려라. 즉,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소득 기반을 지키고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갓 푸어, 하우스 푸어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매년 몇 억씩 오른다는 말, 아이를 위해선 사교육비를 아끼면 안 된다는 말, 체면을 위해선 비싼 차를 타야 한다는 말, 이 모든 건 환상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결국 가난해지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 없는 나라, 가난에 짓눌리지 않는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관리비가 또 밀렸네요. 어르신, 이번 달엔 꼭 좀 부탁드려요. 관리실 직원의 말에 김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잔액은 7,000원. 생활비를 인출한 지도 오래됐고 최근엔 아들 집에서 반찬을 좀 나눠줘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합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손 안 벌려요. 민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고는 이미 그녀의 의지를 배신한 지 오래였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70이 넘도록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엔 늘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중장년층의 고백.
어쩌다 우리 세대의 통장은 이토록 텅 비었을까요? 왜 은퇴한 6070 세대들의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 넘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돈이 들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 20년은 기본이고 30년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가고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경우도 아주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대, 70대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그냥 연금으로 대충 살면 되겠지. 아프지만 않으면 되잖아. 나이 들면 돈 안 써.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병원비, 치과비, 집 수리비, 명절 경조사비, 손주 용돈, 보청기, 안경 교체, 한 달 식비까지.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50대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안 써도 돈이 새는 시기예요. 쓰지 않아도 세월이 가져가는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0원이 됩니다. 또 자존심이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손 안 벌리는 것, 부족해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이게 미덕처럼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준비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체면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강한 무기이지만 그 안에 든 칼날은 현실이 닿는 순간 너무 쉽게 부러지죠. 그러니 자존심이 강한 분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나는 괜찮아 하며 대비를 등한시합니다. 결국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채로 병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애들 키웠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굶기야 하겠어? 그런데 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입니다. 오늘날 30대, 40대 자녀들은 자신조차 감당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집값, 교육비, 대출이자, 치솟는 보험료, 이들은 이미 삶에 쫓기고 있으며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으니까란 생각으로 저축을 미루고 부동산만 믿고 의료비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의 차가운 한마디를 듣게 되죠. 엄마, 아빠, 저희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었구나. 또, 돈이 없어서 못 모았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벌이가 적어서 저축 못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돈이 남아야 모으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니까 남는 겁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
이 금액을 무시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넘기다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통장엔 여전히 0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정말 소득이 적어도 매달 3만 원, 5만 원씩 꾸준히 모아온 분들은 그래도 급할 땐 꺼낼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십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언젠가 큰 돈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형외과는 보험이 잘 안 되거나 비용이 큽니다. 의외로 큰 돈이 드는 항목이 청력 저하, 백내장, 무릎 연골 수술,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각종 검진비입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은 이런 의료비 앞에서 항상 무력해집니다. 아이고, 그거는 나중에 아프면 그때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때는 갑자기 오고 그때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수직낙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낙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여가와 취미가 없다 보니 지출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사는 것도 걷기 좋은 운동화를 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술자리에는 쉽게 지출하죠. 내가 이 나이에 친구라도 만나야지.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의 여가나 취미가 없는 사람은 감정 소비를 반복하고 결국 빈 통장만 남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모으려고 했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70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는 딱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치 같은 건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작은 사치, 반복된 소비, 습관적 지출, 이 모든 것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 다 못 쓰는 건강식품, 자식과의 식사 후 결제 습관. 이런 습관적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존엄도 결국 돈 위에 세워져야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좋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념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희망을 아예 꺼버리는 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가계부를 써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저축하세요. 당장 1년 뒤 당신의 통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오늘부터 진짜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관 없는 소비를 경계하세요. 자식이 아닌 나의 힘으로 설 준비를 지금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는 가장 큰 아들인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종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 방문하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단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론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그는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박종수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이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지출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한 해를 넘어가며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무리한 모임과 회식에 큰 돈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며 후배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가족 여행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 전자기기 등을 사면서 그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금액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손자들의 교육비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줄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카드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갔지? 사실 노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당신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소비는 6070세대, 즉 소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9가지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절 선물, 체면이라는 이름의 낭비. 나이 들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고릅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친정에도 뭔가 보내야지. 하지만 체면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체면은 빚내서 유지할 게 아닙니다. 체면은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하는 어른에게서 납니다. 진짜 품위는 덜 써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여행, 탈출인가, 회복인가.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이 말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하며 여행 패키지를 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카드값은 더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여행은 습관이 되면 중독됩니다. 또 가야겠다. 안 가면 허전해. 문제는 여행이 회복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도 되는 타이밍에 가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옷. 과거의 멋이 현재의 짐이 될 때.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할머니라고 아무 옷이나 입나.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입는 옷은 늘 똑같은데도 또 다시 신상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지우기 위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다림질된 셔츠, 잘 맞는 슬랙스, 깔끔한 운동화. 그것이면 됩니다. 진짜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커피. 하루 한 잔은 괜찮을까? 퇴직 후 할 일 없는 하루의 시작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열립니다. 집에 커피 믹스가 있어도 굳이 테이크아웃 한 잔을 사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매달 반복되는 작은 구멍이 노후 재정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유는 커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길러야 할 감정입니다. 돈 들여 위로받는 습관은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 택시. 편함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근력.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집니다. 힘들잖아. 택시 타면 편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편함은 갈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부릅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무릎은 더 약해지고 심장은 더 나빠집니다. 택시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움직이지 않는 대가로 찾아오는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무조건적인 편리함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주를 위한 지출. 사랑이라는 착각.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손주는 과자나 돈보단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함께 눈을 맞추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주를 대하세요. 7번째, 경조사비, 관계라는 이름의 강요. 친구 아들 결혼이라는데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경조사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남들이 10만 원 낸다고 나도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정작 당신 자녀의 결혼식엔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절제 있게 써야 할 지출입니다. 8번째, 건강식품. 건강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요. 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TV, 유튜브, 카톡,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약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한 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에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삼킨 알약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9번째, 자동차. 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차가 있어야 어딜 가든 편하지. 이 나이에 버스 타기엔 좀. 차는 편리하지만 주유비, 보험료, 정기검사, 수리비, 주차비, 감가까지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만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탈 일이 없다면 차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더 가지는 싸움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데도 괜찮아지는 싸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소박함은 절제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싸우고 또 화해하던 형제 자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남보다 더 멀어지는 걸 느낄 때 말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방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부딪히며 지냈습니다. 장난 하나에 싸우고 부모님 한마디에 금세 화해하고 그렇게 늘 옆에 있는 게 당연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는 뒷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명절이나 생신의 얼굴을 볼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이자. 추석이니까 본가에 가자. 이런 이유가 있으니 불편해도 억지로라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어떨까요? 더 이상 강제로 모일 이유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그러다 명절에 고향 집이 텅 빈 걸 보고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안 모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구나.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한때 가장 편했던 사이가 오히려 지금은 가장 불편한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는 환경이 달라져 대화가 안 통하고 돈 문제로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어릴 때부터 쌓여온 비교와 경쟁심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가까울 거라 믿었던 그 관계가 노력하지 않으면 남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형제 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지 그 냉정한 현실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요가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듣고요. 수업 끝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오빠랑 연락 끊은 지 8년 됐어요. 명절에도 그냥 지나가요. 이젠 남보다 더 어색해요. 다른 분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난 동생이랑 싸운 뒤로 연락 안 해요. 자식들 문제로 얘기하다가 결국 틀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지. 나도 큰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막내 동생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네. 그날 밤 혼자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휴대폰 연락처를 쓱 훑어보다가 손이 멈춘 이름. 언니 누르려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혹시 그쪽도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봐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마음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 나이 들수록 왜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함께 자라며 매일같이 싸우고 웃고 울었던 사람들. 부모님보다 더 오래 알고 지냈던 존재들.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까웠던 관계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5가지 시선으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련한 기억과 현재의 서운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이 됐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둘 있는데 둘 다 바빠서 1년에 서너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생각이 납니다. 아니, 형제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남남처럼 지냈죠. 큰언니는 벌써 79이고 막내 남동생은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를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씩 꺼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남매였습니다. 엄마는 늘 이 많은 입에 밥 넣느라 허리가 휘청인다 하셨고,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말수 적은 분이셨어요. 큰언니는 늘 엄마 노릇을 했고, 둘째 오빠는 공부 잘해서 항상 칭찬을 받았죠. 저는 그 사이에 낀 셋째.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어요. 가난했지만 참 정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서로 발을 데워주며 잤고, 시장 갔다 돌아오면 귤 하나 갖고 6명이 나눠 먹으며 웃었죠. 그런데 그 정 많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삶이 너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막내는 교회 집사하면서 골프 치고,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는 재미에 사는데, 저는 시댁이 망해서 7순 넘은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 아껴가며 살고 있어요. 가끔 단톡방에 형제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면 한쪽은 호텔 뷔페 사진, 다른 한쪽은 병원 진료 영수증 사진이에요. 같은 피를 나눴어도 사는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습니다. 다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대화까지 끊게 만든다는 건 살아보니 진짜더군요. 둘째는 형제 자매끼리 가장 아프게 남는 건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유독 서열이 강했습니다. 첫째는 양보하고 막내는 이해받고, 그 사이 저는 항상 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는 언니만 믿었고 아버지는 늘 오빠만 찾았죠. 심부름은 제가 도맡았지만 칭찬은 늘 다른 형제들 차지였어요. 어릴 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명절 때 얼굴 보면 그 감정이 아직도 올라옵니다. 막내는 지금도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 나 어릴 땐 누나가 나 때렸잖아 하며 웃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찌릅니다. 어릴 때 내가 느꼈던 서운함과 억울함, 그건 어디에도 말 못한 채 평생 마음에 박힌 가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작은 땅 하나, 시골집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엄마 병수발 10년을 했어요. 막내는 외국에서 살다가 장례식 때 잠깐 왔고, 둘째 오빠는 코로나 핑계로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속 얘기 나오니까 다들 법대로 나누자고 하더군요. 너가 모신 건 고마운데 그게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 아직도 엄마가 끓이던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저만 아는 추억이었나 봅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분할금 받은 날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혼자 울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건 억대 유산이 아니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 문제가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형제들 모임 나가면 말문이 막힙니다. 막내는 우리 아들 이번에 의전원 합격했어. 언니는 손주가 뉴욕에서 공연했대. 그 사이 저는 그저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웃습니다. 어느 해는 내가 가져간 갈비찜을 누가 남겼는지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에 쿡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형제 모임엔 얼굴을 잘 안 내밉니다. 자식 얘기 나오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그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오늘 나를 생각할까 그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상하게 옛날 형제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립다는 말도 못하고 섭섭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쓱 올려보다 다시 화면을 꺼버립니다. 누구 하나 먼저 연락해주는 형제가 없다는 게 이젠 그냥 당연해졌어요. 가족 단톡방은 며느리 생일엔 축하가 쏟아지는데 내 생일엔 아무 말 없더군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그래, 나도 이제 잊혀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넘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가족이긴 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건 참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만은 고맙다고. 지금은 연락도 없고 이따금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이불 속에서 귤 까먹던 그 밤,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오빠가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있었기에 지금 내가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가 노년에 내 곁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건 그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8번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중요한 기회나 결정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이의 방해 없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같습니다. 9번째,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 더욱 사리 분별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자기 고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스스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성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해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만족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이러한 효과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등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야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테라스나 정원도 좋습니다. 가능한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속도로 걷든 가능한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풍경, 흐르는 물, 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 놀라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연 경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번째, 전자기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정신수행 컨설턴트이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 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힐러리 코데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관찰해 보라고 코데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숨소리나 러닝 코스에서 만나는 다람쥐 또는 플랭크를 하는 동안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신체 신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방법과 연관이 있는 뇌의 한 영역은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카시오포는 말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외로움이 느껴지고 방황하고 싶은 날에는 페인트 붓을 집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잠시 제쳐두었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소 20분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세요. 점점 익숙해진다면 외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처럼 당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들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도넛을 선물한다거나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에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 불안증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나이키 퍼포먼스 위원회 멤버인 스테파니 카시오포는 우리 두뇌의 860억 신경세포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화는 당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임상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행동건강복지센터 설립자인 사리 차이트는 덧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당신의 정신 건강은 더욱 좋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이트는 말합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다음에 만날 사람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다운, 좀 더 편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100세 시대의 제2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년의 생활 수칙 10가지.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입니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세요.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 입으세요. 옷이 날개입니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대외 활동. 집안에 집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됩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언어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습니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세요.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습니다. 장광설은 금물입니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세요.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지근성으로 스스로 천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가 됩니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여덟 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지세요.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입니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합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10번째, 허심겸손.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무얼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펼쳐보세요. 남은 인생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황혼을 즐기세요. 오십 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만 2천 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 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는 가장 큰 아들인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종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 방문하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단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론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그는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박종수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이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지출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한 해를 넘어가며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무리한 모임과 회식에 큰 돈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며 후배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가족 여행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 전자기기 등을 사면서 그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금액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손자들의 교육비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세 번째 30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은퇴 후에 30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삶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 남아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또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조기 은퇴, 저금리,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다가올 인생의 후반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인생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얼마나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